네, 방금 보셨듯이 정당학회 조사 결과 이 정치 이념 지수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먼저 우리 강 교수님,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제 설문지도 직접 작성하시고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정치 이념 지수라는 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다는 느낌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흔히들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얘기할 때 보수와 진보의 이념 경쟁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작 생각해 보면 보수와 진보가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어떤 쟁점을 두고 경쟁을 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갈등적인 쟁점들을 특히를 두 번을 얘기했는데 대북 대외 관계, 네.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서 총 한 20개 정도의 쟁점을 뽑고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가장 진보부터 가장 보수까지 한 4가지의 선택지를 후보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서 응답을 했을 때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겁니다. 예. 네. 약간만 부연 설명을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게 이념과 정책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념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한 논리적인 구조로 연결된 이론의 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 이념이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거라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실상은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택해야만 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이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 그와 같은 신념들이 구체적인 쟁점들에 반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일관성이 발견이 된다라 그러면 다시 이거를 모아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조사들이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 하는데 그 설문지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전체 어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쟁점들을 크게 이제 대북 대외 관계 그리고 경제 사회의 분야로 나눠서 저 혼자 한 작업은 아니고 이게 팀으로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한 4명의 연구진이 각자 이제 자유롭게 이와 같은 쟁점들이 물어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또 이와 같은 어떤 이념 지수를 산출하는 작업이 이번 20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엮어서 이제 추리고 그리고 한 번 추려낸 결과를 이제 다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개의 쟁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대북 대외 관계에 관련된 게 5문항,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게 4문항, 그리고 사회와 관련한 게 이제 전통적인 사회적인 쟁점들, 그리고 보다 현대 사회의 쟁점들, 예를 들면 안락사라던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네. 병역 거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네. 예. 우리 정치평론하시는 김만은 박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 리포트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각 정당들의 이 정책 이념 지수, 이 정치 이념 지수, 새누리당 6.3, 더불어민주당 2.9,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3.8 나왔고요. 정의당은 1.2로 나왔는데 평소에 가졌던 어떤 평가와 지금 결과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되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6.3으로 가장 보수적인 지표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보다 오히려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 정의당이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강신구 교수가 적절히 아까 지적을 했었지만은 그 여러 가지 그 지표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진보의 보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물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했을 때하고 또 아니면 환경 문제를 뒀을 때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시대에는
분권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진보적으로 봤다가 또 어느 시대에는 중앙 집중화시키는 것을 또 진보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보수 진보의 논란이 됐던 것, 척도를 가지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정책 지수라고 또 같이 불리는 이유는 그냥 추상적으로 너의 이념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수 진보를 좀 구분해 준 겁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자면은요, 우리나라 정당을 듣고 특히 여야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보수 아니냐, 정의당 정도만 빼고 보수 아니냐 얘기하는데 네. 이 지표만 놓고 보자면은 중간 정도가 5라고 보자면은 더불어민주당 2.9면은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을 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했고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중간이 조금 비어있는 정당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은 이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고 중간은 비어있고 나머지 세 정당들은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것인데 아마 지표로 지수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경향이 만들어졌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앞으로 우리 국회를 이제 이끌게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평균 성향이랄까요?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이게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프랑스 정치학교 토크벨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국민 전체는 정말 놀랄 만큼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정치인 한 사람이 유권자보다 똑똑할 수는 있지만 전체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체 국민의 성향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수 진보가 거의 한 6대4 정도 본다면 그 성향도 원내 그 의석수도 모든 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 성향하고요, 네. 정치 정당의 성향하고 이제 이중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는 국민들은 대개 이제 중도적인 경향으로 몰려 있는데 정당 간에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국민들은 중앙봉울인데 정당들은 쌍봉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조금 갈라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당이 중앙 통합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적인 대결은 극단적인 대결하다 보니까 네. 대개 국민들은 고만고만 같이 있는데 네. 조금 오히려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당별로 어떤 색깔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치인 개개인의 점수도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들의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진보적인 후보와 가장 보수적인 후보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보수적인 후보는 8.6을 기록한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고요.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후보, 정의당의 강드림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도적인 후보는 누굴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노관규 후보인데요. 정확히 5.0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세 후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점이 이렇게 된 겁니까? 강 교수님.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설문이 총 20개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개의 쟁점들 중에서 이제 그 20개의 어떤 문항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낮은 답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한 중간 정도의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예. 그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의 정의당 소속의 후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진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여러 개인 정치인들 중에서도 김진태 현 의원, 김진태 후보가 가장 이제 우측에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평상시 당에서도 정치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했었죠. 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하는데 대개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보통의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대개 두루뭉술하게 이제 중도적인 그렇죠. 선택을 하게 네. 되는데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평상시 해온 발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특정 경향을 선택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대한 오른쪽으로 답변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정의당 비례 강드림 후보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예. 있겠고요. 이번에는 유명 정치인들의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진급 인사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청원, 나경원, 김을동 후보가 6점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두원 후보는 중도에 좀 가깝네요. 그리고 김영우 후보는 가장 진보적인 편에 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민주 중진급 인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세균, 문희상, 추미애, 김부겸, 김진표 후보인데요. 정세균 후보가 가장 중도에 가깝고요. 김진표 후보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입니다. 천정배, 이계한, 박지원, 정동영 후보입니다. 주로 3점대에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한번 보시죠. 2.1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성향은 뭐 예상대로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변화된 모습도 보이네요. 네. 예컨대 지금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진보성이 강한 것으로 나왔는데 과거에는 현재 야권 기업에서 비교적인 중도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네. 아마 제 생각은 이제 개별적인 설문 문항을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민주화 쪽을 좀 강하게 지금 표출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네. 정동영 후보 한때는 현재 야권 계열 중에서 상당히 보수성이 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난 이후부터는 진보성이 아주 강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됐었죠. 오늘 보니까 조사에서는 그만큼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는 평상시 왔던 그들의 모습, 여기 보니까 정동영 후보 3.3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2.9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수준보다도 조금 보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조사에서 보면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이었는데 네. 최근 답변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 등등은 아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더라도 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여서 아마 중간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엔 또 흥미로운 결과를 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각 당마다 공천 갈등 때문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거나 아니면 아예 당을 옮긴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 뭐 공천 갈등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선택을 했다. 이런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후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지금 정치이념 지수가 4.5로 나왔고요. 이 새누리당의 조경태 후보, 더민주에서 탈당을 했는데 7.1,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우리 서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 조경태 후보는 원래부터 이게 그 야당이 있을 때부터 야당 속에서 이게 여당 성향, 예를 들어 대통령이 왔을 때 유일하게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든지 그 성향에 맞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진영 후보도 어떤 이게 대통령의 어떤 복지 정책과 관련 충돌해서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그 이념만 본다면 이게 그 오히려 야당에 좀 가까운 지금 현재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따라서 이게 그 이념 찾아서 제대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둘 다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찾아서 간 것도 있고요. 네. 그럴 정도로 그 당에서 수용할 정도가 아니었으면 못 갔겠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그 당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정도 이념이 비슷하게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이념은 동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쪽이 다 상호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제 그 그래픽에 그 진영 후보가 정의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그래픽에 오자가 났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진영 후보. 의원으로 제가 그렇게 네. 지적을 했는데 이제 글자에는 정의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지역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요. 정치인이라면 뭐 내 지역에서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죠. 지역 특성에 따라 정치인의 성향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색깔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주황색을 띨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초록색을 띨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6.3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소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별 특성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예, 아마 이게 그 수도권하고 이제 그 지방을 나눠보면요. 항상 이게 수도권은 더 이게 그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수도권은 이념에 따라서 아마 투표가 많이 좌우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TK 지역이나 또 이게 그 호남처럼 이런 지방은 어떤 이게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90% 득표 넣는데서 이게 전부 이게 그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지방은 아무래도 이게 지역 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약간의 그 차별화는 되는데 아마 이게 지수상으로 큰 뭐 이념적 차이로 분석이 좀 유의미한 분석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교수님 보니까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6.32, 대구 경북이 6.25인데 오히려 TK보다는 서울 지역 그 후보자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거군요. 예,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네. 일단은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에 뭐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둘이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서울 출마자들이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조금 더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라 그러면 좀 더 진보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반면에 대구 경북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 왜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 출마자들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보수적이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천권자들이 서울 지역이 그만큼 이제 덜 진보적이 됐다, 더 보수적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 박사님. 근데 평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뉴스를 전하다 보면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출신 후보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반면에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야당 쪽하고도 같이 통하는 부분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나타난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반대 같다 이거죠? 네, 이건 어떻게 강신구 교수 지적했던 대로 이 정도 1점도 안 나는 차이 가지고 0.78 정도 됐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새누리당 소속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히려 진보적인 걸 조금 담는 것처럼 보였고,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인 걸 조금 담는 것처럼 보였고 그랬죠. 저는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야당 후보자들의 그 상대적으로 서울 출마자가 오히려 진보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인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은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 이념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덜하다. 서울의 경우는 야당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보수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서 보수 이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야당 계열도 호남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본인의 진보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같이 보수 진보 묶여서 들어간다.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표출해주는 이런 경쟁 관계가 만들어낸 좀 미묘한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오히려 이제 의미 부여를 더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이거 한 가지만 아까 그 가설을 말씀드리다가 못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서울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는 야권 분열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 분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다라 그러면 정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중도의 유권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정당들이 중앙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그랬는데 야권 표가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보수 쪽의 유권자들을 응집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조사 시점이 이게 언제입니까? 조사 시점이 선거 치르기 전에 한 5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5일 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언제 이게 종료가 된 겁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를 일단은 데이터의 형태로 전달해 드린 게 11일 날 전달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혁적이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의미를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점수 차이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대구도 예를 들어 옛날에 유승민 의원처럼 따뜻한 보수, 약간 이게 진보적인 중도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개개인의 성향 차이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회적인 이념의 갈등이라든가 균열의 수준에 비해서 정당이나 정치가 오히려 통합적인가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쪽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야 정당들이 다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여야 정당들이 너무나 양극화시킨다. 이념 갈등 대결을 부추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사회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념으로 가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강 교수님이 이번 이제 조사 대상 수하고요. 어떤 그 신뢰도 면에서 이제 표본 오차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 그 대구 지역의 정책 이념, 대구 지역 출신 후보들과
이 수도권 후보들 간의 어떤 그 정책 이념 지수 차이가 좀 뭐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이제 이거 지수를 보실 때 그런 오차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좀 염두에 두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이거는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 예. 대중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예. 후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의미는 아닌데 대신 예. 이제 판별했던 단위가 대구 지역에 소속된 후보가 수가 한정돼 있고 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험 대상 예, 수가 이제 한정돼 조사되는 있기 수가- 때문에 한 사람의 특별한 의견이 전체 평균으로 많이 반영돼 버릴 수 있죠. 네.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 과거에 정몽준 의원 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당 소속이 많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수가 작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적인 지적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1년 8개월 뒤면 대선인데 그 유력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후보들 이번 그 이념 성향에는 대부분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큰 이슈가 되면 찬반 여론이 있고요. 예. 여기에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동성애 문제가 요즘 고소 고발 막 화제가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을 밝혔을 때 보수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유력 대권 후보들은 이걸 설문에 응해봤자 한마디로 이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게 응답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총선 후보로 나선 이 후보자들의 정치 이념 지수를 산출을 했는데요.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정당학회 강신구 교수와 김만흠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와 또 의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